기억을 잃게 만드는 연꽃 로토스, 스스로를 망각하고 짐승으로 만드는 스튜, 트로이 전쟁을 승리한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땅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지는 신화적인 이야기 오디세이. 그 속에 등장하는 마법 같은 일들이 실제로는 약초와 환각제를 이용한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신화시대 마녀들의 정체가 사실은 약초학에 정통한 약사였고 그들의 마법이 사실은 신경계 약물을 이용한 속임수였다면요. 오늘은 약사의 입장에서 오디세이 속 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모든 물질은 독이며 약과 독을 나누는 것은 용량이다. 16세기 파라켈수스의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양리학적 진리를 2000년이나 먼저 깨달았습니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단어인 그리스어 파르마코는 약국 파마시와 양리학 파마콜로지의 어원인데요. 흥미롭게도 치료약과 독극물을 동시에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에서 돼지가 수많은 약을 낳으니 이로운 것도 많고 해로운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 생각보다 약초나 천연물이 가진 성질에 대해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많은 지식을 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방해했던 포세이돈의 분노가 거친 풍랑과 파도에 대한 비유로 해석되듯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마법의 과일이나 꽃들도 실제로는 환각이나 선망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알칼로이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면 오디세우스와 굶주린 선원들은 마녀 키르케의 섬에 정박하는데요. 이들보다 앞서 이 섬을 찾은 사람들이 이미 짐승으로 변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선원들은 오디세우스의 통제를 듣지 않고 키르케의 집에서 고기 스튜를 얻어먹다가 마법에 당해 돼지로 변하고 마는데요. 마녀 키르케는 섬을 찾아오는 위험한 이방인들이 자신을 해칠 수 없도록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잠시 실제 고전으로 돌아와 보면 영화에서와는 살짝 연출이 다릅니다. 저주받은 사람 고기로 만든 고기 스튜가 아니라 보리와 치즈, 포도주를 넣은 음료 키케온을 마시게 합니다. 즉 고기와 알코올을 내어주고 선원들의 경계심을 풀어버린 건데요. 키르케는 이 키케온에 꿀과 약초를 넣어 선원들에게 짐승으로 변하는 저주를 겁니다. 약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기 스튜보다는 키케온 쪽이 훨씬 실제 역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식물성 화합물들은 대부분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끓여버리면 변질되고 약효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고농도의 식물 추출물을 먹이려면 맛이 굉장히 쓰게 변합니다. 이러면 선원들에게 의심을 받기 쉽겠죠. 그리스 고전에 자주 등장하는 키케온은 염소 치즈와 보리가루를 포도주에 섞은 음료로 텁텁하고 다양한 맛이 나는 알코올 음료인데요. 이러면 와인의 탄닌과 치즈의 단백질에 독성 식물의 쓴맛이 가려지기 쉽고 키르케가 추가한 벌꿀로 더더욱 약초의 존재를 숨기기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저주의 약초를 넣었길래 선원들이 짐승으로 변해버렸던 걸까요? 오디세이아에 나온 키르케의 저주에 대해 1983년 두 명의 신경과 전문의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키르케가 만든 키케온에는 사리풀, 맨드레이크 같은 가직과 식물의 항콜린성 독소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죠. 항콜린이라는 말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물질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는 기억과 학습, 각성과 주의력, 말초신경계에서는 장운동, 체액 분비와 근육 수축 등 다양하게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이 차단되는 거죠. 이 성분들이 중추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면 환각, 기억상실,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의 뼈와 살이 뒤틀리면서 물리적으로 돼지 모습이 되었다기보단 본인이 누군지, 고향 땅 이타카가 어딘지조차 잊고 한 마리 짐승처럼 정신이 나갈 정도로 강한 착란과 선망 증세를 보였다고 보는 게 약사 관점에서 더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돼지로 변한 것처럼 동물적인 행동을 보였던 거죠. 실제로 많은 수의 가직과 식물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만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대인들도 미치광이 풀을 뜯어먹자 날뛰는 가축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식물들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같은 계열의 성분인 아트로핀, 히오스시아민, 스코폴라민을 동공 확대, 위경련 완화, 멀미 예방 등에 쓰듯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가직과 독초들이 만들어내는 항콜린성 트로판계 알칼로이드를 마취제, 진통제 등으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50년대 그리스 약물학자 디오스코리데스도 맨드레이크
스네이크와 사리풀의 취하게 하는 성질을 기록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항콜린성 독초인 맨드레이크를 키르케의 뿌리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을 짐승과 같은 상태로 만든 키르케의 저주의 정체는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히오스시아민과 같은 항콜린성 트로판계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가직과 독성 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콜린성 독소 가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키르케의 저주를 물리친 해독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키르케의 저주를 눈치챈 오디세우스가 끝까지 고기 스튜에 입을 대지 않고 화려한 언변으로 키르케를 설득해내면서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반면 원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키르케를 만나기 전에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에게 해독제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몰리라고 불리는 신들의 약초로 뿌리가 검고 꽃이 우유처럼 희다고 묘사됩니다.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너무나 캐기 어려운 식물이라 신들만 구할 수 있다는데요. 이 해독제를 먹은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내어준 독이든 키케온을 마시고도 기억상실이나 환각을 겪지 않고 부하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헤르메스가 전해준 해독제 몰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설강화, 스노우드롭이라는 식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키르케가 사용한 독이 아트로핀 같은 중추성 항콜린성 약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 아트로핀 중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으로 오늘날 피소스티그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성분이라면 피소스티그민은 아세틸콜린이 줄어들지 않게 아세틸콜린의 자연적인 분해를 차단하는 성분입니다. 기억, 학습, 각성, 집중력을 돕는 아세틸콜린, 콜린을 차단하는 아트로핀 중독은 정신착란, 환각, 해독제 피소스티그민은 콜린 양을 늘려서 아트로핀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회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전해준 해독제 몰리는 피소스티그민처럼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게 하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설강화는 갈란타민이라고 정확히 이 기능을 가진 성분을 만드는데요. 이 갈란타민은 오늘날 치매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모두 뇌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게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약들이죠. 한편 설강화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매우 희귀해서 몰리의 기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해당 지역에 발견되는 일부 자생식물에서도 설강화와 유사하게 갈란타민 또는 갈란타민과 동일하게 아세틸콜린 분해를 막는 알칼로이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콜린성 독소를 먹었을 때 해독제가 있었다는 게 설득력 있는 배경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키르케가 선원들을 돼지처럼 만들었던 건 정신착란과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를 넣은 음료, 오디세우스가 그 음료를 마시고도 살아남은 건 환각 성분에 대한 해독제를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약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선원들을 모두 잃은 오디세우스가 홀로 표류하다가 칼립소의 섬에 도착합니다. 칼립소의 섬은 로토파고이,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로토스는 달콤한 맛이 나는 식물로 먹으면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로토스는 고대 그리스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꿀처럼 달콤한 열매로 묘사되기도 하고 꽃 또는 꽃으로부터 열리는 달콤한 것이라고 식물을 뭉뚱그려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현대의 언어 로투스, 연꽃과 연결지어서 달콤한 맛이 나는 연꽃으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로토스를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달콤한 취기와 함께 졸음이 오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완전히 잊고 로토파고이의 땅에 머물고 싶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도 10년 넘게 고향에 도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로토스를 먹고 기억을 잃어버리자 이 섬의 여인 칼립소와 지내는 세월에 취해버립니다. 그 후로 무려 7년을 기억을 지우는 로토스를 먹으면서 지낸 오디세우스는 8년째가 되는 해에 칼립소의 도움을 받아서 로토파고이의 땅을 떠나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고향을 망각하게 하는 식물, 이 로토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달아서 당뇨병이 생길 정도인 과일이 있습니다. 대추야자. 당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체내로 흡수되기 아주 쉬운 당분을 갖고 있어서 당 부하 지수가 높아 혈당 조절에 위험한 과일이죠. 많은 학자들이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로토스를 이 대추야자류 관목의 열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지프스 로투스.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당대 지중해 영역에도 자생하던 식물로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약간 사과와 비슷한 단맛이 나는 작은 열매가 열린다고 하죠. 또 다른 가설로는 현대 그리스에서 로토스로 불린다는 디오스파이로스 로투스, 떫은 감맛이 나는
고엽나무 열매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토스를 나무 열매로 보는 의견 중에서는 로토스 자체가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간의 고된 여정에 지친 오디세우스가 로토스를 핑계로 고향을 잊은 척 이타카로의 귀향으로부터 도피했다고도 해석합니다. 이미 전쟁만 10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전쟁에 걸린 시간만큼을 다시 바다에서 표류했으니까요. 꿀처럼 달콤한 열매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이곳에서 지낸 시간이 꿀처럼 달콤해서 그냥 여기에 정착해서 평생 맛있는 과일이나 먹고 살자. 그렇게 쾌락과 편안함에 마비되어 목적의식을 잃고 귀향을 잠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겨우 맛있는 과일에서 끝일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에서는 로토스가 푸른색 연꽃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푸른 수련, ним파에아 카이룰레아, 로토스의 정체로 추정되는 꽃입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연출을 생각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가설을 채택해서 영화를 제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신화에도 등장하는 이 연꽃에는 향정신성 알칼로이드인 아포모르핀과 누시페린이 들어있습니다. 누시페린, 신경 이완 효과를 내는 중추신경 활성 성분으로 도파민 수용체와 세로토닌 수용체를 막아서 항정신병 약처럼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들기 어려운 사람을 휴식하게 하는 효과가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와 마야 문명의 종교적인 의식에서 마취성 물질로 푸른 수련을 사용했다는 흥미로운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아포모르핀, 충격적인 이름과는 달리 쾌락적인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모르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약은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능력을 돕거나 구토를 유발하는 최토제로 쓸 수도 있죠. 로토스의 정체가 이 푸른 수련이라고 가정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버전 영화 속 장면들이 더 의미 있게 해석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쉽게 잠에 들지 못합니다. 이때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딱하게 여기면서 아픈 기억을 잊고 잠에 들 수 있도록 달콤한 로토스 연꽃잎을 먹게 하는데요. 누시페린의 항정신병적 신경 이완 작용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오디세우스에게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면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치유해 준 것 아니었을까요?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우스와 이타카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섬에 도착합니다. 이 섬에서 양떼를 키우며 살던 것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동굴에 숨어 들어온 오디세우스 일행을 발견하자 그중 2명을 잔혹하게 잡아먹은 뒤 갑자기 잠에 듭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긴장감 넘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듯 잠든다고? 처음 전투 장면에 저는 진격의 거인인 줄 알았거든요. 박진감 넘치고 그로테스크하게 오디세우스 일행 2명을 순식간에 잡아먹고 와 저거 어떻게 이기지?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 먹었으니까 코코넷네 잠들어 버리기. 사실 이 장면이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원전 오디세이아에 나온 중요한 장면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눈박이 폴리페모스는 사실 술지였거든요. 영화에서는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사람들을 약탈하고 물자를 확보하는 장면이 짧게만 언급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트로이를 떠난 직후부터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트라키아 남부의 안에 이스마로스라는 도시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술과 고기를 뺏어 먹으며 머물렀는데요. 이때 아폴론 신을 섬기는 사제 마론과 그의 가족들은 예외로 살려주었습니다. 마론은 고마운 마음에 포도주를 선물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무려 일반적인 포도주에 비해 20배 농축한 초고도수의 독주였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스마로스를 떠난 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갇혔을 때 바로 이 20배짜리 레버리지 포도주를 먹이고 거인을 취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와인에 물을 타 마시는 게 취하지 않고 절제하며 오래 마실 수 있는 문화적인 규범이었다고 해요. 원액을 희석해서 투여량을 조절하는 약하게 기본 지식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체중이 훨씬 큰 폴리페모스에게는 20배 고농도의 원액을 투여함으로써 오직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는 파라켈수스의 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를 집중 조명하는데요. 오디세이아 원전에서는 스파르타로 돌아간 헬레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남겨진 가족들은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에서도 차마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이때 헬레네는 이집트에서 얻어온 네펜테라는 약을 슬픔에 빠진 손님들의 포도주에 넣습니다. 네펜테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의 네, 슬픔이라는 뜻의 펜토스가 합쳐져서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손님들의 슬픔을 잊게 하기 위해 헬레네가 사용한 강력한 향정신성 약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통과 슬픔을 가라앉히고 모든 나쁜 것을 잊게 하는 약, 술에 섞어 마시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어도 형제나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더라도 그날 하루는 뺨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체 어떤 약이었길래 이토록 강력한 기분 조절 효과를 냈던 걸까요? 호메로스는 헬레네가 네펜테를 가져온 이집트를 모든 이들이 의사고 치유의 신 파이안의 후손인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미 약초 활용에 정통해서 네펜테처럼 효과적인 약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날 학자들은 네펜테가 아편제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UN 마약국에서 1967년 기록한 회보에서는 네펜테가 아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지역이 양귀비 활용의 중심지였고 스파르타의 메넬라이온과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신전에서 칼집을 낸 양귀비 꼬투리 모양을 본뜬 유물이 발굴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무디게 하는 네펜테의 주 원료로 양귀비 유액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신의 권능처럼 보이는 향정신성 약을 활용한 이집트가 오디세이아 속 시대에는 진정한 약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최초의 해부학자 헤로필로스는 약은 신들의 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한 고전학자는 신화시대 고대 그리스인들이 약초의 효능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인지 아니면 마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인지 굳이 엄격하게 나누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석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의 권능이 담긴 음식들은 사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물 성분들을 경험적으로 사용해온 약학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공이 약사였습니다.